어떤 사람들은 두 개의 삶을 살아. 하나는 세상이 보는 삶,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들의 겉모습. 또 다른 하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짐작하기 어려운, 오직 자신만이 아는 내밀한 삶이지. 마치 깊고 어두운 심연처럼 말이야. 어두운 회사 복도를 터벅터벅 걷는 한 남자의 뒷모습은 언제나 구부정했어. 그의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축 처져 있었지. 그날 이후 그의 하루는 두 개로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나뉘었어. 낮과 밤이 서로 다른 극단의 삶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야. 회의실, 길고 차가운 테이블 끝자리에 앉은 사위의 모습은 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였어. 그의 존재감은 마치 희미한 그림자 같았지. 커피를 조용히 따르는 그의 손길은 너무나 익숙하고 능숙해서 마치 일을 수없이 반복해 온 사람처럼 느껴졌어.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저 무언가를 지시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지. 임원어가 무심하게 마치 하인에게 말하듯 커피 좀 더라고 지시하면 그는 망설임 없이 조용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 그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그는 서류를 넘기며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 회의에 참여하는 다른 임원들은 그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 듯 보였지. 그의 존재는 철저히 지워져 있었어. 낮에는 장인의 회사에서 말없이 앉아있는 그저 투명한 존재나 다름없는 사위였어. 그는 스스로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 일부러 존재감을 지웠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지워질수록, 자신이 언급되지 않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어. 그것이 자신의 계획에 그리고 자신의 목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던 거야. 하지만 밤이 되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어. 마치 낮에 자신을 벗어던지기라도 한 듯 완전히 새로운 인격이 깨어나는 것처럼 말이야. 퇴근 후 회사 사람들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걷는 그의 발걸음은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활기찼어. 그의 눈빛은 희미했던 낮과는 달리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지. 지하철을 타고 익숙하지 않은, 어쩌면 일부러 선택한 낯선 동네에 내리는 그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탐험가 같았어. 낡고 허름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멈춰서서 유리창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전단지들을 면밀히 살피는 그의 눈빛은 매서웠어. 그는 단순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었어. 그 전단지들 속에서 미래의 기회를 그리고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려 했지. 평당 가격, 예상 임대 수익률, 재개발 예정 구역의 범위와 일정까지 모든 정보를 뇌리에 새겨 넣었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분석하고 예측했어. 휴대전화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숫자를 적는 그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어.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에게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였지. 재개발 설명회장, 그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필기했어. 그의 모습은 마치 학구열에 불타는 학생 같았지만 그 목적은 훨씬 더 냉철하고 실리적이었지. 설명회 진행자가 이 구역은 3년 내 역 신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조하며 미래 가치를 설명하면 그는 빠르게 메모했어. 중요한 내용은 놓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받아 적었지.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어. 궁금증이 없어서가 아니었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는 외웠어. 모든 정보를 뇌리에 새기고 또 새겼어. 어느 구역이 먼저 부동산 시장에서 들썩이는지, 어느 노선이 연장되면 주변 상권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고 전략을 세웠어. 눈에 띄지 않는 것,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금은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거야. 그것이야말로 그의 장기적인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 핵심 전략이었지. 사실 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범한 사위가 아니었어. 그의 과거는 지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지. 대학교 강의실에서 상을 받는 젊은 사위의 모습은 영특함 그 자체였어. 그는 늘 학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고 주변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 교수가 그를 붙잡으며 자네의 연구실에 남지 않겠나?
자네의 그 재능이 정말 아깝네라고 말할 정도였어. 그의 학문적 잠재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지. 졸업 후에는 대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서가 쏟아져 들어왔어. 젊은 사위가 그 제안서들을 차분히 살펴보는 눈빛은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했어. 그는 대학 시절 단 한 번도 수석의 자리를 놓친 적 없는 사람이었어. 늘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엘리트였지. 그러나 그는 결혼과 동시에 마치 운명처럼 장인의 거대한 그늘 아래로 들어왔어. 그의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게 된 셈이었지. 화려하고 성대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 이후의 삶은 그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어. 처가의 모든 가족 모임에서 그는 언제나 구석진 끝자리에 앉아 있었어. 가족들은 그를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혹은 없는 사람 취급했지. 그들은 그를 무시하고 그의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 장모는 노골적으로 냉소적인 비아냥거림을 멈추지 않았어. 우리 딸이 참 고생이네라고 말하며 마치 그가 자신의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존재인 것처럼 몰아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테이블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 겉으로는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지. 화려하고 부유한 처가와 비교되며 그는 자연스럽게 존재 자체가 눌려버린 존재가 되었어. 주변의 기대는 사라졌고 그는 그저 장인의 사위라는 꼬리표만 달게 되었지. 그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강한 결심이 그의 내면에 자리 잡았지. 처가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 그것은 단순한 분노나 폭수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 그의 이성적이고 냉철한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어. 감정이 아닌 철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얻어진 다짐이었지. 그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고 다시 존중받고 싶었어. 그의 머릿속에는 잊을 수 없는 IMF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 어린 시절 밤늦도록 공장을 지키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언제나 쓸쓸하고 고단해 보였지. 아버지는 홀로 담배를 피우며 낡은 기계들을 지켰고 그의 어깨는 마치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어. 그 모습은 어린 그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어. 경제 위기 속에서 가정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지. 저녁 식탁에는 반찬의 가짓수가 줄어들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걱정스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 어린 사위가 엄마 반찬이 왜 이렇게 적어? 하고 순진하게 물으면 어머니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심플하게 먹는 날이야. 건강에도 좋고 말이야 라고 대답했어. 하지만 어린 그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어. 창밖을 보며 다짐하는 어린 사위의 눈빛은 그 어떤 어른보다도 결연하고 강렬했어. 그때 그는 삶의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을 넘어 살아남으려면 남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소리내지 않고 묵묵히 버텨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지. 불평하거나 좌절하는 대신 그는 상황을 분석하고 다음 수를 준비하는 법을 배웠어.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려 지금의 그를 만들었어. 그는 자신만의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 그 이름은 일부러 촌스럽고 평범하게 지었지. 그 어떤 화려함이나 특별함도 없이 그저 눈에 띄지 않도록 말이야. 낡고 비좁은 사무실에서 법인 등기 서류를 작성하는 그의 손은 조금의 떨림도 없었어.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지. 그는 오랜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조심스럽게 부탁했어. 이름 좀 빌려줄 수 있어? 걱정 마. 절대 너한테 문제 안 생기게 할게. 내가 전부 책임질 테니까. 친구는 그의 진지한 모습에 놀라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라고 물었어. 그는 친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지. 아직은 말 못해.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나만 믿어줘. 너한테 좋은 일이 될 거야. 그리고 그의 첫 씨앗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어. 부모님의 통장에서였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었던 그의 명의로 되어 있던 1억 원.
그는 부모님께 이 돈을 사용하겠다고 미리 말하지 않았어. 허락도 구하지 않았지.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했어. 그는 그 1억 원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투자했어. 첫 시작은 허름하고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재개발의 가능성을 낮게 보던 지역이었지. 그 다음으로는 오래된 상가 2층을 매입했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의 모습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처럼 비장해 보였어. 그의 사무실 지도 위에는 여러 필지가 빨간색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외면하던 구역의 땅들을 그는 하나둘씩 마치 조용한 사냥꾼처럼 사 모으기 시작했어. 그것은 단순한 땅 매입이 아니었어. 미래를 위한 치밀한 투자이자 그의 복수를 위한 거대한 그림의 일부였지. 시간은 마치 강물처럼 빠르게 흘렀어. 한 해가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그렇게 세 해, 네 해, 다섯 해가 훌쩍 지나갔지. 그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견고해졌어. 낮에는 여전히 장인의 회사에서 커피 심부름을 하고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투명인간 같은 사위였어. 반면 밤에는 낡은 부동산 사무실에서 수많은 부동산 계약서에 거침없이 사인하는 냉철하고 대담한 투자자로 변신했어. 낮에는 처가 가족 모임에서 늘 그랬듯 구석진 끝자리에 앉아 그들의 비아냥을 묵묵히 듣는 사람이었지만 밤에는 자신의 임대 수익 통장을 확인하며 쌓여가는 잔고를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짓는 사람이었어. 낮에는 남루한 싼 정장을 입고 붐비는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밤에는 어느새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건물들의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진짜 건물주가 되어 있었어. 사람들이 보기에 하찮았던 작은 땅들은 어느새 여러 필지의 거대한 자산으로 불어났고 그로 인해 막대한 임대 수익이 꾸준히 발생했어. 그는 그 돈을 다시 투자했어. 또 사고 또 샀지. 그의 눈에 띄는 곳이라면 어디든 그의 손이 닿았어. 처음 만들었던 이름 없는 법인은 그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거대하게 몸집을 불려나갔어.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끝없이 늘어나는 자산 목록이 가득했어. 수많은 부동산과 그에 따른 수익률 그래프는 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음을 증명했어. 그러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어.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았지. 강남 한복판의 우뚝 선 건물들의 열쇠가 그의 주머니에 있어도 그는 처가 가족 모임에서는 여전히 구석진 끝자리에 앉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머물렀어. 그의 인내심은 상상을 초월했어. 그러나 세상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어. 장인의 거대한 그룹이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언론에서는 연일 장인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 보도했지. 뉴스 앵커는 활기찬 목소리로 5그룹 공격적인 해외 투자에 나서며 글로벌 시장 공략 가속화 라고 외쳤지만 그 속에는 불안정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 장인의 화려한 사무실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어. 회의실에는 잔뜩 긴장한 임원들이 앉아 있었지. 재무팀장이 조심스럽게 회장님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의 차입 부담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자 장인은 손을 휘저으며 그의 말을 끊었어. 괜찮아.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곧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그는 자신의 판단에 대한 맹목적인 확신에 차 있었지.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타가 터졌어. 장인의 딸, 즉 그의 아내가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몰래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어. 아내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흥분한 목소리로 정말요? 그게 확실한 내부 정보라고요? 수익률이 얼마나 된다고요? 그럼 저도 당장 투자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그는 우연히 듣게 되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아내의 어리석음과 그로 인해 초래될 파국을 직감했어. 아내가 투자했다는 그 사업가는 이미 빈 사무실을 남긴 채 연락 두절된 상태였어.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지. 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갔어.
금융권은 장인의 예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가차없었어. 은행 회의실에서 은행 임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회장님 현재 상황으로는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어렵습니다. 추가 담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통보했어. 장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잠깐만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관계인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항변했지만 은행 임원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비즈니스입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어. 그들은 철저하게 숫자로만 판단했어. 밤늦게까지 장인의 사무실 불은 꺼질 줄 몰랐어. 그는 홀로 앉아 쌓여가는 서류철을 넘겨보고 복잡한 재무제표를 들여다봤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어. 그의 옆에는 창백하게 질린 재무팀 임원들이 초조하게 앉아 있었지.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절망감이 역력했어. 장인은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을 그저 일시적인 것이라고 웃어넘겼어. 잠깐 흔들리는 것뿐이야. 곧 괜찮아질 거야 라며 자신을 다독였지.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어. 그의 제국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그는 뒤늦게 깨달았어. 장인의 사무실. 그는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없었어.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으려는 듯 비서에게 강남에 우리가 매입하려 했던 그 건물. 지금 주인이 누구지? 혹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물었어. 비서는 서류들을 급히 확인하며 등기부상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법인이 아니라 일반 개인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어. 장인의 표정에는 의아함이 스쳤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비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이건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며 말을 잇지 못했어. 장인은 초조한 목소리로 이름이 뭔데? 당장 말해. 라고 재촉했어. 비서는 마침내 어렵게 입을 열었어. 사위님입니다. 회장님의 사위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장인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어.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허탈한 웃음을 흘렸어.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가 힘없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 강남의 핵심 요지에 자리한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그 상가 건물. 모두가 탐내던 그 건물의 주인이 다름 아닌 자신이 늘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사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지. 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 드디어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어. 회의실 문이 열리고 사위가 들어섰을 때 그 누구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어. 늘 보던 그 사위였다. 늘 자신들이 무시하고 하대했던 그 사위였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고 그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어. 그는 위풍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지. 사위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리에 앉지 않았어. 그는 장인 앞에 우뚝 서서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장인을 응시했어. 길고 침묵이 흘렀어.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고 모두의 심장은 두근거렸어. 마침내 사위가 입을 열었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결의와 냉철함이 배어 있었어. 그때 제 아버지 무릎 꿇게 하셨죠.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인은 당황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그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사위는 그의 말을 끊었어. 하청 계약 하나 때문에 공개적인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제 아버지를 고개 숙이게 하셨다고요. 온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모두의 숨소리마저 멈췄어. 사위는 장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모습 그대로 되돌려드리겠습니다. 장인의 손은 마치 격렬한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떨렸어. 그는 모든 기력을 잃은 듯 힘없이 사위에게 애원했어.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 나를 살려달라. 사위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정심도 찾아볼 수 없었어.
사위는 조건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 장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든지 하겠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줄 테니 제발이라고 외쳤어. 사위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사과하세요. 제 아버지에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정식으로 사과하십시오. 장인의 얼굴에는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절망감이 교차했어. 침묵이 다시 회의실을 지배했어. 그리고 사위는 마지막 말을 덧붙였어. 그리고 이혼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사위로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복수이자 완벽한 단절의 선언이었어.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낡고 낡은 코트를 입은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 아버지가 들어서는 순간 재벌이라 불리던 장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 그리고는 고개를 숙였어. 완전히 깊게 그의 허리가 90도로 꺾일 만큼. 한때 그토록 거만했던 남자의 등이 굽어지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 재벌이라 불리던 남자의 권위와 오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지.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 그의 눈동자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사위는 그런 아버지 옆에 서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속삭였어. 사람은 늙어도 죄는 남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던 아버지 마침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 그리고 사위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 이제 됐다. 그만하자. 이제는 다 내려놓자꾸나. 그 순간 사위의 눈에 뜨거운 감정이 번졌어.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마침내 얻어낸 해방감과 존엄의 감정이었어. 그는 그제야 깨달았어. 이 모든 싸움이 단순한 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산을 불리고 복수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싸움은 결국 무너졌던 아버지의 존엄을 되찾고 자신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다는 것을. 사위는 마지막으로 장인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감정을 털어낸 듯 후련하고 단단했다. 오늘로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아버지와 함께 회의실을 나섰어.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구부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당당하고 굳건해 보였지.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 위로 붉은 석양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는 듯했어. 판은 완전히 뒤집혔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화면이 전환되고 스크린 위로 하나의 문구가 떠올랐어. 부자가 되는 건 늦을 수 있어도 존엄을 되찾는 건 늦지 않다. 이 문구는 단순히 글자가 아니었어. 그것은 한 남자의 지난한 여정을 함축하는 진실이자 우리가 살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에 대한 메시지였어.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야.